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여성들은 출산 후 많은 신체적, 환경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 확대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유나 질병, 사고로 인해 남몰래 유방 확대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방 확대술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여성에게 건강한 가슴이란 무엇이고 또 주로 어떤 분들이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나요? 네, 여성에게서 가슴, 즉 유방은 어떤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런 유방은 수유 기능과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분비해서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여성을 여성으로서의 충분한 성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가슴, 그런 가슴을 건강한 가슴, 건강한 유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방암이나 사고로 인해서 유방이 변형되신 분들이라든지 선천적으로 유선이 발달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은 출산 이후에 가슴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유방 성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술의 종류도 다르겠네요? 네, 그러죠. 대부분 유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부류를 보면은 너무 유방이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너무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 네. 또 유방이 처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방이 양쪽에 차이가 있다든지 변형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유방 성형 종류도 네. 작은 가슴을 크게 하는 확대 수술, 또 큰 가슴을 작게 하는 축소 수술, 또 첫인감을 올려주는 유방 고정술, 그리고 변형된 가슴을 교정시켜주는 유방 교정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가슴을 크게 하는 확대 수술이 많기 때문에 네. 유방 성형하면 쉽게 유방 확대 수술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확대술을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네, 유방을 확대하려면 유방에 뭔가를 채워줘야겠죠. 예.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자가지방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가지방은 먼저 우리 양쪽 유방을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을 자기 몸에서 지방을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설령 그 자가지방으로 유방을 충분히 채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흡수가 되고요. 흡수가 되면서 이 자가지방이 석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작은 알갱이로 만져진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알갱이들이 자칫 유방암으로 혼돈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가지방으로 유방을 확대시키는 일은 거의 많이 시행하지 않고 대부분 보형물을 사용해서 보형물을 이용해서 유방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가지방 이식보다는 보형물을 넣어서 확대술을 한다는 건데 네. 이 보형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네네. 보형물은 안에 들어있는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식염수가 들어있는 생리 식염수백, 그리고 실리콘 겔이 들어있는 실리콘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염수백은 우리가 병원에서 링거 맞죠? 링거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누수가 되더라도 안전한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것은 이 식염수백으로 확대를 한 경우에 모양이나 촉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만들어 나온 제품이 바로 실리콘백인데요. 네. 실리콘백은 이 모양이나 촉감이 아주 좋은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누수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안의 재질을 좀 더 응집력을 많이 높여서 파열되더라도 실리콘액이 빽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코에스브 젤백이라는 이런 백들이 다시 개발되었고 네. 나와서 이것들이 식약처나 FDA로도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추구되는 이 코에스브 젤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보형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흉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흉터를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가슴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이 가슴이 적은 분들이 처음에는 가슴이 커지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가슴이 충분히 커진 이후에는 역시 흉터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유방 확대술 이후의 흉터는 대부분 절개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유방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할 수 있는 부위는 크게 세 군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겨드랑이 절개하는 방법, 유륜 주위를 절개하는 방법, 가슴 밑선을 절개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흉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절개 방법은 역시 겨드랑이 절개입니다. 아, 가장 그런가요? 노출이 적죠. 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나면은 이 수술 부위하고 절개 부위하고 보형물을 삽입할 공간하고 비교적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에 좀 어려움이 있죠. 더군다나 이 유방은 그 유방 안에 신경과 혈관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하니까 혈관이나 신경을 피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출혈이나 신경 손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피주물에 찬다든지 신경 손상을 해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위험한 요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흉터를 생각한다면은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그러면서 내시경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도 해야 하고 출산 또 수유를 해야 하잖아요. 가슴 확대술을 하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 가슴 수술하는 경우는 수유 문제, 그다음에 출산 후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먼저 가슴 확대술하고 수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수유를 염려하신다면은 좀 더 유선에 손상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유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로 계속 절개한다고 그랬죠. 네. 유륜으로 절개하는 경우에는 유선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를 생각한다면은 유륜 주위 절개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나 가슴 밑선을 절개해서 보형물을 삽입한 것이 수유를 위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또 보형물을 넣고 난 다음에 임신이나 수유 중에 가슴이 커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커질 때 가슴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유선 발육이 대부분 다 미약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보형물을 넣고 임신이나 수유 중에 가슴이 커졌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떠나서 갑자기 지나치게 가슴이 커지는 경우에는 네. 일시적으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슴 성형 수술을 했는데 그 보형물이 파열돼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전달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든지 100%는 없기 때문에 더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염려해야 할 부분도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지난번 매스컴에서 나온 부분은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 유선에서 실리콘액이 나왔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것은 아마 유선의 어떤 손상 그리고 유선 내에서의 파열 그래서 그런 원인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수유를 생각한다면은 절대 유선이 손상가지 않는 방법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유방수술 하신 분들이 흔히들 두 가지 염려 많이 하죠. 파열될 거 염려하고 유방암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파열되었을 때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식약처나 FDA에서 충분한 유해성 검사나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것이 통과된 것을 우리 입체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터지더라도 몸 안에 유해하진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유해성, 그러니까 우리 몸에 파열된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또 유방 보형물을 가지고 암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유방 보형물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나온 것이 지금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보형물 해서 유방암이 생긴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단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유방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한 번 수술하면 이게 영구적인가요? 뭐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 보형물을 우리 유방 안에 넣고 나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조직과 보형물 간에 작은 마찰이 생기겠죠. 네. 이 마찰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마모 현상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수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기 식염수백 같은 경우는 10년, 그리고 실리콘 젤 맥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마모 현상이나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보형물을 새로운 보형물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 확대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대청소도 하고 바깥 활동도 활발하게 하다 보면 허리를 삐끗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기죠. 하루 이틀 지나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근육통인지 혹시라도 디스크는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허리 통증과 디스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봄철 활발한 활동 뒤에 찾아오는 허리 통증. 충분한 휴식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다리까지 이어진다면 단순한 요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허리 통증과 디스크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봄나들이 하려고 장시간 운전을 하고 차에서 네. 내리려고 하는데 네. 허리가 잘 펴지지 않거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건 그냥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봐도 될까요? 제 진료실 경험으로 보면 단순히 근육통은 아닙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 근육통보다는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면 요통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구부정하게 앉아 있게 되잖아요. 예. 그 앉아 있는 자세가 우리가 이렇게 서서 직립에 있는 자세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압력이 더 걸리게 되거든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불편해하는 증상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네. 허리가 한 번에 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할 때, 양말 신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에 특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많이 불편하다가 네. 한 15분 내지는 한 30분 정도 계속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체조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면 증상이 완화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증상만 가지고 이게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환자분들이 이제 흔히 또 물으시는 게 이게 협착증이에요, 디스크예요 하고 묻는데 네. 대부분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와 협착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만 어떤 분들은 협착증이 10분의 9, 그다음에 디스크가 10분의 1 정도. 그래서 아주 디스크만 있고 협착증만 있고 이런 환자는 제 임상 경험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다만 아프게 하는 주된 원인이 디스크냐 아니면 아프게 하는 주된 원인이 협착증 요소가 더 많느냐 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증상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우리가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증상들이 요통이 일단 있죠. 네. 요통이 있으면서 다리가 전교듯이 쭉 당기는 증상,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100% 디스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면 디스크가 분명히 크게 있는데도 허리는 별로 아프지 않고 엉치만 아프다든지 다리만 아프다든지 그런 환자들도 왕왕 자주 보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요통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지는 좀 참을 수 있게 약간 아프다. 근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를 절룩이게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런 분들은 자세히 그 과거력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문진을 해서 언제 아프셨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가만히 해보면 얼마 전에 요통이 극심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요통이 싹 사라지더니 갑자기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는데 그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 갑자기 통증이 없이 바로 마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차라리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쭉 당기시는 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일찍 병원에 오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가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호전이 되는가 보다. 네, 네. 근데 다리는 좀 쩔룩이는데 그거는 자기가 아주 주의 깊게 자기를 관찰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래 지난 후에 다리를 쩔룩이면서 슬리퍼를 신을 수 없어요. 다리를 계속 쩔룩여요 하고 그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서 네. 그 수술을 하거나 그래도 그 마비가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요, 디스크 증상하고 비슷한 걸로 좌골 신경통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거는 디스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이제 특히 그 허리에 이상이 생기는 요통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증상이 다리로 내려가는 그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방사통이라고 하고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좌골에 신경이 내려가는 그 신경을 내려가는 그 분지를 따라서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용어 속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좌골 신경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디스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골 신경을 아프게 하는 것은 디스크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속증 이제 우리가 그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이 전체 요통 환자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통증이 보통 심하면 병원을 찾아가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 운동을 꾸준히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허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걷는 것이 모든 운동의 기초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연구에 제 경험으로도 보고 연구 자료를 봐도 살을 빼는 데는 걷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허리 통증에도 많이 도움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운동 그 요령이 이빨을 꽉 물고 이제 통증이 있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통증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있을 때는 아프지 않을 때까지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 급성 통증으로 너무 많이 부어서 아프신 분들은 네. 이게 걸으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무릎에 하중을 빼고 운동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영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간에 무릎에 관절염이 설령 있다고 해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영장에서부터는 계속 운동장에서 걷는 것처럼 조금씩 운동을 유지하시고 또 이런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허리 운동, 걷는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게 허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물속에서 걷는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노인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런 분들이 그 허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고관절의 관절염이라든지 무릎의 관절염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물의 하중을 줄여주고 몸무게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수영장에서 1시간 이상 걷는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허리 통증과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봄 꽃놀이는 다녀오셨나요?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서 외식을 할 기회도 많아지는 때인데요. 특히 요즘에 식중독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4월에서 6월 사이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여름에 비하면 살짝 못 미치는 비율이지만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2배 정도 환자가 늘어나는데요. 봄에는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 오랜 시간 식품을 방치하는 등 식품 관리에 소홀해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날이 따뜻해졌다고 식품 안전에 대한 주의도 풀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